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세가에 실린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역사서 사기 세가 30편이 있는데 그 세가에는 주나라 시대 때 각국의 제후들 또는 왕, 그리고 주나라 이후 한나라 시대 때 외척,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의 황실의 자제들, 그리고 한나라의 공신들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내력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가 중에서 유독 제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국 공신도 아닌 사람 딱 2명이 추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진나라 말기에 봉기를 주도한 진승이죠. 진섭세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인공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세가입니다. 사마천이 제후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신도 아닌 공자를 세가편에 기록했다는 것, 그 말은 그만큼 공자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주나라 제국들의 제후 또는 왕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공자만큼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공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를 통해서, 또 공자가 직접 집필한 춘추, 노나라 역사를 통해서 공자의 언행, 공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또 서양 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처럼 공자를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를 숭상하던 일, 유학을 공부하던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공자 맹자 사상, 공맹사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고리타분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자와 유학의 사상은 오히려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던 시점에 더욱 괄시받았던 학문이자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도약한 중국은 이제 공자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그만큼 공자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자는 제후도 아니고 왕후 장상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자는 노나라에서 대사고라는 벼슬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봉토를 얻지도 못했었습니다. 공자의 일생 대부분은 평민에 가까운 사회 계급으로 지낸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그런 공자를 제후들 이야기 역사서 세가에 넣었습니다. 공자의 사상, 그리고 학문, 문화, 그리고 공자의 교육, 이런 것들은 여러 방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펼쳤고, 또 그 학문이 오래 전수되어도 쇠퇴하지 않고 후세의 유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마천은 공자를 세가에 포함시켜서 공자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스스로 밝혀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약 6편으로 나눠서 공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 공자의 출생부터 노나라에 인접해 있는 제나라에 가서 제나라 경공을 만나서 유세했던 내용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창평향이라는 지금의 산동성 곧부시죠.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원래 공자의 조상은 노나라 사람이 아닌 송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예전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때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의 형이었습니다. 미자계가 주나라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봉지를 얻고 송나라에서 은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내려오게 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자의 조상이 좌천되고 결국 공자의 증조부였던 공방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망명을 해와서 노나라에서 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방숙은 아들 백하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백하가 곧 공자의 아버지인 숭량호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숭량흘은 백하의 아들이고 숭량흘이 다시 공자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 숭량흘은 나이가 대략 한 6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서 본처로서 시씨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아들 1명 그리고 딸 9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의 아버지 숭량흘은 노나라에서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씨 집안의 셋째 딸인 안징제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천은 이 세가에서 안징제라는 여자와 숭량흘의 결혼을 야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합이라는 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부가 만나게 되면 이걸 야합이다. 또 정식으로 혹시 결혼을 했어도 거기에 요구되는 예식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남녀의 나이, 연령 차이가 너무 커서 결혼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그런 나이 차이였을 때 이제 야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공자의 아버지 숭량흘이 60대고 안징제가 10대의 처녀였다고 했으니까 이 세 번째 의미,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이 결혼했을 때 야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사마천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를 안징제가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안징제는 공자를 낳기 전에 곡부의 니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아들을 점지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공자였다는 거죠. 자, 근데 공자가 태어날 때는 노나라의 양공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양공 22년도죠. 공자가 기원전으로 551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공자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뭐 많이 공자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머리 정수리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구라고 지었다. 그래서 공자의 이름을 머리 모양을 보고 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공자의 자는 중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리가 둘째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숭량흘에게는 사실 시씨 부인으로부터 얻은 맹피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두 번째 아들이다 해가지고 중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성은 이제 공씨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구가 태어나고 공구가 3살 때 되었을 때 아버지 부친 숭량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이라는 곳에 묘소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방산은 노나라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공자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몹시 궁금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안징제의 어머니가 공자 아버지의 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아마도 당시 사회 풍습상으로서 안징제가 자기의 남편의 장래 행렬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실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안징제가 자기 남편 숭량흘의 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마 몰랐기 때문에 공자에게 아버지의 묘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공자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흙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갖고 놀 수 있는데 공자는 조두라고 해가지고 제사 때 지내는 제기 있죠, 제기. 그런데 이제 그 제기가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조두를 갖고 놀았다라고 합니다. 예를 갖추어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제기를 갖고 놀았다.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이미 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공자의 가정 환경상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으니 놀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제기를 갖고 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성장을 해가지고 16세가 됐을 때 어머니인 안징제가 죽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부부가 죽게 되면 합장을 했는데 아버지의 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머니의 빈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차렸다는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묘를 알지 못하니까 어머니 장사를 내가 길거리에서 지내다 보면 누군가 아버지 묘, 숭령을의 묘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매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공자의 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공자는 자기 아버지 묘소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이 어머니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묘를 써서 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자 얘기에서 지금 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묘소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유교 내지는 뭐 유학에서는 제사 예례라든지 조상에 대한 어떤 모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어려서부터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이 젊은 시절에 그 당시 노나라의 나라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공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참 청소년기, 성년기가 됐을 때 노나라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나라 대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귀족이죠. 그 중에서 이제 삼환씨가 있는데 먼저 계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노나라의 국정을 좌우했던 성씨 셋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환씨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가문 중에서 개손씨가 가장 이제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환씨 중에 개손씨 외에 또 숙손씨, 그 다음에 맹손씨 이렇게 세 개 성씨가 있습니다. 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 한참 전에 노나라의 공이었던 환공이 예전엔 제가 제나라 환공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나라의 이제 문강이라는 여자와 노나라의 환공이 서로 결혼했는데 이 제나라의 문강이 제나라의 한번 그 자기 환공과 남편과 왔다가 제나라의 당시의 양공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노나라 황공이 제나라에 왔다가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노나라의 공실에 그 우두머리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 당시 노나라 황공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나라의 후예 자리에 누구를 이을까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적자, 큰아들이었던 노나라 장공을 세웠는데 그 외에 또 배다른 형이 공자경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맹손씨입니다. 이 경보의 친동생 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숙손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공과 어머니가 같은 동생 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손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황공의 이 아들들 3명이 각각의 숙손씨, 맹손씨, 개손씨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 3개 성씨의 후예들이 삼환씨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작당해서 노나라의 어떤 국정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나라의 제후, 그러니까 공실에서는 삼환씨의 성씨들의 어떤 실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대부들 때문에 공실이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손씨의 집안일을 돌보던 양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개손씨 중에 계평자를 이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평자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개평제를 대신해서 노나라의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나라의 양공, 그 다음에 소공, 그 다음에 정공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정공이 노나라의 제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05년에 개손씨의 적자인 개환자가 이제 개평자의 아들인데, 개환자를 사로잡아가지고 감금하고 자기에게 복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양호가 그러니까 결국 개씨 집안의 가신으로 들어갔다가 그 대를 이어가면서 개씨 집안의 적자를 오히려 자기 밑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노나라의 정공 8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02년입니다. 이때 이 사만씨들, 개씨, 맹씨, 그 다음에 숙손씨, 이들이 양호에 의해 가지고 적자들 다 살해를 당합니다. 적자들 다 살해를 시켜버리고 그 사이 서자들만 모아가지고 이 3대 사만씨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만씨들이 다시 양호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합심을 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양호가 제나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호는 노나라의 정공 9년, 기원전 501년 때 제나라에서 체포되고 노나라로 호송해서 끌려오던 중에 다시 도망을 가서 이번에는 당에다 수도를 놨던 진나라 있죠? 당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진으로 도망가서 조간자의 또 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호는 출신은 뭐 그렇게 높은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귀족 가문에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기 주인을 잡아먹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노나라의 뭐 상황과 또 양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공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니까 이 상중일 때 그 사이에 개씨 집안에서 노나라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공자도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 개손씨의 가신으로 있던 양호가 공자를 딱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씨들 잔치의 목적이 뭐냐면 노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접해 주기 위한 건데 당신 공구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안 된다, 나가라 하고 내쫓습니다. 자, 이때 공자는 이 양호의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당기를 멈추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아마 공자는 뭔가 양호에 대한 첫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공자는 아직 젊은 나이, 부모님을 잃고 어머님을 잃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겠죠. 말하자면 고아가 된 겁니다. 근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공자였던 거죠. 자, 이번 이야기는 공자가 1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맹시 중에 노나라 대부 맹리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리자가 누구냐면 노나라의 공이었던 소공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이 맹리자가 초나라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이웃나라죠. 그런데 거기 공식 석상에서 상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해가지고 창피를 당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 맹의자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너 앞으로 예에 대해서는 공자로부터 배워라 라고 이제 예를 배우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이 맹리자가 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후계자 맹의자에게 당부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 맹의자가 말한 것이 공자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자는 송나라에서 넘어온 그 시족이라고 그랬죠. 그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가 송나라에서 멸족된 성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자의 조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조상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자의 조상 노나라가 아닌 송나라 사람 불보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서주 시대 때 주나라가 이제 동주가 있고 서주가 있는데 이 서주라 하면 주나라 초기를 말합니다. 주나라의 서주 시대 때 송나라의 공족, 결국 공자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송민공의 장자이면서 송나라 여공의 동복형이었습니다. 불보합니다. 근데 이 송나라의 민공이 죽을 때 자기의 그 군의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이었던 자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자이가 나중에 송나라의 양공이 됩니다. 자, 이 송나라의 양공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송나라의 양공입니다. 나중에 초나라와 싸웠던 그 양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공입니다. 이때 왕위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송민공의 둘째 아들 부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공을 시해버리고 자기 형인 불보아를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큰아들이었던 불보아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공호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해라 해서 군의를 갖다가 자기 동생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송나라 여공이 결국 자기 형인 불보아를 상국으로 삼아서 국정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자, 이 공자의 조상인 불보아는 원래 송나라의 군주가 될 만한 적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이었던 려공이 군주의 자리를 탐내니까 자기 동생에게 군주의 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불보아의 증손자이면서 공보가의 부친입니다. 이 정보보 역시 후대로 쭉 송나라에 내려오면서 여러 공들, 뭐 대공, 무공, 선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쭉 내려오면서 공으로 모실 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자의 조상들은 윗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의 선조들은 아주 청렴하기도 했고 공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리자가 자기가 듣기에 이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후손 중에는 반드시 성인이 나온다. 근데 이러한 성인은 군주의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해도 반드시 귀한 신분에 이르기는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이 노나라에 있는 저 공구가 그 후손으로서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 예법을 상당히 좋아하고 신분이 귀하게 이를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내가 죽게 되거든 너는 반드시 그 공고를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라고 이 맹리자가 자기 아들 맹의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진짜 맹리자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맹의자가 또 맹의자의 동생 남궁정숙이라고 했는데 맹리자의 아들입니다. 역시 이 두 형제가 그 뒤로 공자를 찾아가서 공자에게 예법을 배웠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 공자의 문화생, 제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손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개손시도 이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무자, 공자 이전에 개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공자가 태어난 이후에 또 이제 개평자라는 사람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무자는 개평자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자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이 개손씨의 몇 사람을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자가 17살 때 개무자가 죽고 손자 개평자가 개손씨의 종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두머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무자는 누구냐? 계무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공자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양공 11년, 기원전 562년인데요. 이때 노나라 공실에는 군대가 2군이라고 해서 2개의 군대가 군단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노나라의 병력을 3개로 만듭니다. 3군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만시들 있죠? 이 사만시들이 각각 1군씩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3개로 쪼개고 각각 사만이 각 손시들별로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개손시에 속한 노예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이제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연민으로 만들어가지고 병역에 만약에 징집에 응하는 자에 있어서는 또 부역도 면제해주고 병역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또 거꾸로 세금을 더 매기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노나라 양공 19년, 기원전 554년, 그러니까 공자가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3년 전이죠. 그때 진나라의 그 당진의 평공인이 제나라를 공격했을 때 같이 이 계무자가 종군해가지고 진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로로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노나라 양공이 잠깐 노나라를 떠나 있었던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변대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구실 삼아가지고 변읍, 그 당시 이제 노나라의 한 읍이었던 모양인데 이 변읍을 습격해가지고 개손시들 사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무자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노나라 양공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대부였던 계무자를 무척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앙금이 생긴 거죠. 나는 공실의 최고 제후인데 저 귀족에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 공실과 그 대부들 사이에 뭔가 알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나라의 양공이 죽자 그 아들 소공을 갖다가 노나라의 후자리에 올리게 한 도와준 사람 역시 이 계무자였던 거죠. 그래서 공자가 태어났을 때는 주로 노나라 소공이 같이 이제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 소공이 제후가 되고 5년이 지났던 기원전 537년에 노나라의 중군, 공실에서도 그래도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군대를 전부 다 4등분해가지고 개손씨가 그 중에 4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2개 각각 하나씩을 맹손씨하고 숙손씨에게 각각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씨들이 이 사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파워,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노나라의 공실은 더욱더 이 대부들, 사만의 대부들 때문에 더 쇠약해지고 그 중에서 이 개소씨가 노나라의 전권을 휘둘렀다라는 그런 시점입니다. 노나라 소공 7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35년, 결국 이 계무자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무자라는 시호를 줬다고 합니다. 자, 이 계무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그의 손자인 계평자, 아버지가 중간에 있었는데 뭐 어찌됐는지 일단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계평자가 이 계씨 후손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 계평자가 노나라의 국정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독단, 유린을 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평자가 농단을 하니까 노나라의 백성들은 노나라에 군주가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평자가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제나라와 노나라 이 하단부 쪽에 거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거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노나라의 공실 출신이었던 후씨 그리고 장씨들이 있었는데요. 이 후씨와 장씨가 서로 다투다가 노나라 소공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때
그때 이 숙손 씨와 맹손 씨들이 개손 씨와 함께 결탁을 해서 이 노나라의 제후인 소공을 노나라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당진, 진나라를 말하죠. 당진의 육경들에게 또 뇌물까지 주고 노나라의 소공을 당진이 노나라에 귀국시켜가지고 군주의 자리에 이제 다시 복귀시키려는 그러한 것을 막게끔 뇌물을 썼습니다. 결국 노나라의 소공은 귀족인 개평자의 방해로 인해가지고 노나라 밖에서 떠돌다가 객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자 이야기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공자는 출신이 가난하고 신분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일반 서민이었죠. 근데 이 공자가 이제 장성을 하게 되니까 개손 씨들 집안에 들어가서 창고를 관리하는 말단 관리자가 됩니다. 그때 공자의 나이 21살, 기원전 531년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이 저울질을 잘했고 공평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제 똑부러지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공정하면서도. 그래가지고 공자가 이번에는 그 목장의 말단 관리자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축들을 잘 사육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사공이라는 직에 발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공이 뭐 하는 거냐면 당시 이제 토목과 건축 뭐 이런 것들을 관장했었던 그런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름대로 없는 상황에서 부모도 없는 고아이지만 혼자 성장을 해서 목장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공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자에 대한 얘기 중에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자의 키가 사마천은 9자 6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춘추시대 때 이 척도에는 대척 그리고 소척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척 같은 경우는 한자에 약 22.5cm에 해당하고 그리고 한자가 10치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소척 같은 경우는 한자에 18cm 정도 크기에 해당되고 이 소척의 한자는 8치, 8등분을 해서 8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척도를 가지고서 공자의 9자 6치를 딱 보면 대척으로 만약 풀어본다면 공자의 키가 2m 16cm라고 이제 알 수 있겠고 만약에 소척으로 말한다면 척도를 환산을 한다면 공자의 키가 175.5cm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자가 아무리 커도 2m 16은 아닌 것 같고 아마 175.5cm였는 것 같은데 소척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옛날 사람들은 175만 해도 키다리다라고 부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의 평균 키보다 더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175면 상당히 큰 키였다. 아마 지금은 175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중간 키 정도도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공자는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공자,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 중에 노자가 있죠.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나라의 그 남궁경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된 사람. 이 남궁경숙이 노나라 후에게 찾아가서 내가 공자와 함께 주나라 천자의 나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의 후가 소공이죠. 그러니까 공자에게 수레 한 대하고 말 2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말 끄는 시종 1명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공자와 남궁경숙이 주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게 된 목적이 뭐냐면 주나라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간 겁니다. 공자는 이때 주나라에 가서 노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노자가 누굽니까? 노자는 원래 주나라의 도서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자가 공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공자 나이 33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와 노자가 서로 만나서 이제 예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공자가 이제 노자하고 헤어져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노자가 쫓아가지고 공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노자의 말입니다. 내가 듣기에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전송할 때는 제물로 하고 어진 사람을 전송할 때는 말로써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부유하지 못하지만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공자에게 말 한마디 좀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또 오늘 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은 항상 죽음의 위험이 따라다니는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총명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 뭐 공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다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 박학하며 많이 알고 또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또 식견도 넓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이 위태로운데 이러한 이유는 남의 나쁜 점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이다. 라고 노자가 공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자녀된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자기 부모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된 자 역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노자가 공자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노자와 공자의 만남은 제가 한비자 열전에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로 올려놓겠습니다. 공자가 주나라에서 노자를 만나고 다시 노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 공자도 노자를 통해서 뭔가를 좀 깨우쳤는지 아니면 뭐를 더 알게 되었는지 공자의 제자들이 더 많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노나라를 둘러싼 주변 그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당진, 진나라, 나중에 한위적으로 갈라지는 이 나라를 이제 진나라, 당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당진, 당이라는 것은 뭐 진나라의 초창기 도읍이 당이라는 지역에서 당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의 진나라하고는 뭐 다른 나라니까 제가 구분을 할 때는 당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진의 공이었던 평공이 사람이 좀 음탕했는지 정사는 돌보지 않고 정권을 아주 그냥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육경들이 동쪽의 제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를 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초나라의 영왕이 아주 초나라의 군사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북쪽으로 중원의 제국들을 넘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있던 가장 그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제나라는 이 노나라하고 바로 또 이웃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나라는 소국입니다. 조그마한 국인데 국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초나라에 붙으려고 하면 위에 당진이 승기를 내고 당진에 붙으려고 하면 초나라가 군사를 내가지고 공격해야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당진 그 다음에 초나라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던 이 노나라는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제나라에 대한 대비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나라가 이 노나라가 정신없는 것을 보고 그걸 노려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노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나라 경공과 공자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뭐 그렇게 강력하게 쳐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나라 소공 20년, 기원전 522년입니다. 이때 공자의 나이는 이제 30살입니다. 일입
학문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루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시작했고 30대에 완전히 학문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자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 30대입니다. 제나라의 경공과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상 안영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노나라 국경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여기서 경공과 공자가 만나게 됩니다. 제나라의 경공이 노나라의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 저 섬진, 여기서 섬진이 이제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의 조상들입니다. 이 섬서성의 진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진, 그 다음에 한위주로 갈라지는 진나라는 당진,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옛날에 저 섬진의 목공은 변방의 작은 나라 군주에 불과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춘추시대에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섬진의 목공은 비록 소국의 군주였지만 그 사람이 품은 뜻이 아주 원대했고, 비록 나라는 이 중원과 멀리 떨어진 변방 위치에 있지만 하는 일만큼은 정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초나라에서 도망쳐서 살고 있던 백리에, 이 백리에라는 사람이 원래 우나라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진이 우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니까 이 당시에 백리에가 당진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진나라의 목공에게 시집가는 모키의 노비가 되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모키의 행렬을 따라가지고 당진으로 가던 도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초나라의 완지역까지 와가지고 초나라에서 소를 기르는 그런 목부가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리에가 그 소는 기르고 있지만 진나라의 이 섬진의 목공이 듣기에 아주 어질고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나라 목공이 소몰이하고 있는 백리에를 양가죽, 쏜놈 양가죽 5장을 가지고 그 백리에를 삽니다. 말하자면 노비 신분이었으니까. 그래서 백리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리에를 오고대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양가죽을 주고 산 대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백리에를 진나라로 데리고 와서 진나라의 목공이 3일 밤낮을 서로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진나라 목공이 나라의 그 정사를 백리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제나라 경공에게 해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진나라의 목공 같은 사람도 대단한 것 같지만 패자지만 그 백리에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패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 얘기에 빗대서 말하자면 제나라의 경공 역시도 예전에 진나라의 목공같이 자기도 패자가 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공자가 백리에 얘기를 꺼낸 거는 공자 자기도 백리에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 경공이 그 공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 알아들었다라고 이제 일단 자기도 사람만 잘 구하면 나도 패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돼서 웃음을 띠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제나라의 경공이 노나라의 공자를 만나서 첫 대면에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나라의 공자가 갔습니다. 근데 제나라에서 예법만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쫓겨나게 된 공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나라의 소공 25년, 기원전 517년입니다. 이때는 공자가 35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작년이 다 된 거죠. 자, 그 해에 노나라의 대부 개손씨 중에 개평자가 후소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후소백이 누구냐면 개손씨를 상당히 미워했던 조나라의 또 다른 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투계를 하게 됩니다. 닭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공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닭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닭싸움을 하는데 술수를 쓴 겁니다. 개손 씨는 상대 닭이 눈을 못 뜨게 뭔가 이제 뭐 나쁜 물질을 이제 섞어서 닭한테 이제 줬고, 또 이 상대는 자기 닭 발에 그 칼날을 달아가지고 상대 닭을 이제 핥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편법을 쓴 거죠. 양쪽 집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이 공실의 그 제후였던 소공이 역시 이제 개손씨 개평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노나라의 정권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소공도 사실 개씨 집안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같이 닭싸움을 한 후소백을 이제 소공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실의 군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둘이 합심해가지고 개평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개평자는 다시 사만씨들 있죠. 맹손씨, 그 다음에 숙손씨, 이 사람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오히려 이 세 가문의 병력을 합쳐가지고 노나라의 소공을 상대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소공이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제나라로 제후가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나라는 소공에게 건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북성 성안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던 땅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이 땅은 원래 춘추 시대 때 당진의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사마천이 뭔가 착각을 했는지 제나라 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천이 잘못 이해한 지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에 운 땅을 주어가지고 살게 했지만 얼마 후에 노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고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소자는 누구냐면 제나라의 정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나라로 가서 고소자 밑에 가서 가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나라의 경공에게 우리 노나라의 소공을 좀 다시 노나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 노나라의 제후인 소공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망간 소공을 찾아가서 제나라에 부탁해서 제발 우리 노나라 소공을 다시 좀 제자리에 찾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때 제나라에 가 있던 공자가 제나라에 이제 소라고 해가지고 순임금이 지었던 고대 그 악곡이 있답니다. 음악이죠. 근데 이거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공자는. 첫 번째, 제나라에 간 목적은 자기의 제후인 소공을 다시 찾기 위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나라에서 남아있는 순임금 때 그 음악, 예 음악을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 순임금의 그 소라는 그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3달 동안 고기 맛을 잃을 정도로 아주 심취해서 공부를 했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들이 그 공자의 어떤 그 몰입하는 거, 뭔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제나라에 가 있는 공자가 두 번째 제나라의 경공을 만나서 서로 하는 대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사이에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안양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제나라의 경공에게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이 말을 공자가 제나라 경공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제나라의 경공이 그거 진짜 옳은 말이다. 만약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아무리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다 한들 그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답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 경공이 또 한 번 공자를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라는 것은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재화, 제사, 재물 이런 것들을 아껴 쓰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나라 경공이 기뻐해 가지고 공자한테 내가 당신에게 니게라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봉토를 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탁 나오자마자 당시에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영이 딱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겠죠. 유자는 말재간이 좋아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뿐이지 법망을 피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유자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만하고 불순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멋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밑에 두고 쓰기는 어렵다. 기용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입이 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자는 상례,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의례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상례를 너무 중시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오랫동안 3년상을 치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과다한 비용, 장례 비용으로 너무나 과다한 비용을 치러가지고 재산을 축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풍습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안영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가는 여러 곳에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관직 또는 복록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 앵벌 같이 하니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춘추 시대 때 주나라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러한 성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사라졌고 주나라의 왕실 역시도 이미 쇠약해졌고 예고 뭐고 다 무너진 지 오래됐다. 자, 오늘 내가 저 공자의 행색을 딱 보니 꾸민 거는 아주 그럴싸한데 꾸민 절차를 보니까 아주 번잡스럽게 짝이 없다. 그리고 저 의식, 세세하게 어떤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정해놔도 너무 많이 정해놔가지고 평생 동안 연습해도 다 못 배운다. 그러니까 저 공자가 추구하는 저 예법 터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공께서 공자를 인용해가지고 제 나라의 어떤 풍습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나라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안영이 자기의 제후인 경공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제 나라의 경공은 안영의 말을 듣고 공자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전처럼 공자를 대하지 않고 좀 적정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공자를 또 경공이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당신을 당신 나라 그 노나라의 개소시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상경의 대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이 제나라의 경공은 공자를 상경인 개송시 대우는 못했지만 하경, 상중하가 있는데 이 사만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약한 대부가 맹손씨였는 모양입니다. 이 맹손씨보다는 좀 더 대우를 해주겠다 해서 개손씨와 맨손씨, 상경과 하경의 중간한 정도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직접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조금 이렇게 챙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제나라의 대부들, 제나라 안에 있는 그 귀족들이 공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이쁨 받으니까 자기의 그 주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공자를 해치려고 했는 모양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공자가 들은 거예요. 제나라의 이 대부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나라 경공이 공자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당신 공자를 기용할 수 없소 하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공자는 사실 제 나라의 큰 나라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큰 대국이죠. 강국. 그런 강국에 가서 자기가 좀 제후를 만나서 좀 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팽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공자는 자기의 짐을 꾸려가지고 제나라에서 약 한 2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짐을 꾸려가지고 그 제나라 대부들이 공자를 해칠까봐 그 위험을 피해서 다시 노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때 노나라로 돌아온 것이 공자 나이 37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마천이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이 사마천은 공자가 활동한 시대보다 약 한 40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마천이 공자가 쓴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공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상상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나라에서 공자를 모시던 그 사당까지 직접 사마천에 가보고 공자가 당시에 썼던 수레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뭐 제기라든지 이런 여러 유물들을 보았더니 공자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그 경애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마천이 공자가 죽고 난 400년 뒤에 직접 노나라 국보에서 그 노나라 공자의 유물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첫 시간 공자가 아직 40대 부록이 되기 전까지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자는 평민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집안에 어떤 별 도움 없이 스스로 자라난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세상에 나와서 뭐라도 큰일이라도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나라에서 돌아온 공자가 이제 노나라에서 제자 양성에 힘을 쓰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제나라의 경공이 결국은 노나라의 소공 다음에 제후했던 정공을 시해하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공자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군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공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공자는 노나라에서 이제 대사고라는 벼슬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대사고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법을 다루면서 거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사고까지 올라가서 뭐 좋았지만 또 역시 당시에 이 노나라에서 파워를 갖고 있는 개손씨의 이 전횡 때문에 결국 공자는 노나라에서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단념을 하고 더 큰 그 대의를 품고 다시 노나라를 떠나서 주변의 다른 제국들을 유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